자, 이제 물상대의 합니다. 물상대의. 가치 변형물 물상대의. 자, 그림 봐봐요. 건물이 멸실합니다. 토지가 공용징수 수용됩니다. 그런데 설정자가 보험금 받아요? 보상금 받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원래 건물이 멸실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돼 있어요. 대신 멸실 토지 수용으로 보험금 받더라, 수용 보상금 받더라. 그러면 여기에 가치 변형된 물건, 여기에 대신 들어가세요. 이게 가치가 변형된 물건 위로 대신 들어가세요. 이게 물상대의예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만 물상대의는 인정되는 거지. 아까 했죠?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 인정되지 않는다. 자, 되는 놈이 보험금, 수용보상금. 좀 이따 보겠지만 전세금에도 돼요. 이 세 놈은 물상대의가 되는 놈, 안 되는 놈. 매매대금. 갑이울한테 이 건물을 팔았죠. 병한테. 매매. 그러면 5억에 팔았으면 저당권이 매매대금 5억에 물상대의 할 수 있느냐?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건물이 날아가야 돼. 멸실 공용징수돼야 물상대의가 태어나요. 그런데 매매가 됐다는 얘기는 건물이 아직 살아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물에 경매치면 되는 거지. 굳이 가치 변형 물건이 아니에요. 얘는 가치 변형 물건이 아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하고 국가가 협의하에 국가가 취득이에요. 협의 취득. 수용이 아니에요. 공용징수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 취득 매매야, 매매. 협의 취득을 통한 보상금, 실질이 매매대금.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물상대 안 되는 놈, 이 두 놈. 하나는 매매대금, 하나는 협의 취득 보상금. 여기에는 물상대가 안 돼요. 자, 어떻게 물상대하느냐? 보험금, 수용보상금이 갑한테 지급되기 전에 지급이 안 되도록 이 채권을 압류로 묶는 거예요. 압류해라. 자,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스스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 돈 빌려준 놈이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3자가 압류하면 저당권자 의리 고마워 하고 보험금 채버리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3자가 한 압류라도 상관없다. 무방하다. 꼭 저당권자 스스로 할 필요는 없다. 잘 나와요. 만약에 보험금이 갑한테 지급된 후라면 이제는 물상대할 수 없다. 이게 물상대에서 나오는 지문 전부예요. 90%. 자, 봐요. 1번. 동그라미 1번. 저당 목적물이 멸실됩니다. 토지가 공용 징수됩니다. 설정자 갑이 받게 되는 금전 기타 물건, 가치 변형된 물건이죠. 여기에 저당권자가 물상대할 수 있다. 자, 기억년 2번 기억 다 별 3개 지금부터 기억. 저당 건물 멸실로 보험금을 받아요. 보험금 동그라미. 토지가 공용징수 수용돼서 수용 보상금을 받아요. 그래서 보험금, 수용 보상금 나면 소수로는 물상대할 수 있다. 그 다음 니은 우리 전세권에서 했죠. 전세권에서 왕별 판례예요. 우리 지전세권 담보로 저당권 받았죠. 그 기간이 만료합니다. 저당권자는 이제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의 저당권 경매칠 수는 없고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전세금 주세요라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태어나. 따라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우리 시험에서 물상대에 되는 놈은 이 세 놈이에요. 보험금, 수용보상금, 전세금. 이 세 놈에 물상대할 수 있다로 끝나요. 하지만 2번 기억. 2번. 설정자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매도했어. 자, 저당권자는 이 매매대금에는 물상대할 수 없다. 그럼 매매대금 여기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결국 중심은 매매대금 안 돼. 이유 멸실이 아니야. 가치 변형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가치 변형물이 아니지. 그래서 물상대 안 돼요. 자, 기억.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동그라미 협의 취득 이 네 글자가 동그라미예요. 항상 중심 단어. 어려운 말로 영어로 키워드. 저는 중심 단어 또는 범죄 흔적이라고 하죠. 키워드. 협의 취득 그러면 오른쪽에 보상금이 나와요. 협의 취득 보상금에는 물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협의 취득은 매매예요. 매매.
실질이 공용징수가 아니란 얘기야. 수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 보상금으로 계속 읽고 여기는 협의취득 보상금 이렇게 전체 단어로 읽어야 돼요. 수용, 공용징수고 수용 같은 말이니까 수용 보상금에는 되지만 협의취득 보상금에는 안 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유는 협의취득은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대금하고 같다. 자, 넘깁니다. 3번 물상대기 방법. 이 보험금 등이 갑한테 지급되기 전에 압류로 묶어야 돼요. 이게 채권 압류예요. 보험금 채권 지급되지 않아요. 압류가 걸려버리면. 자, 기억 별세기죠.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안 해도 돼요. 제3자에 의한 압류라도 상관없다. 무방하다. 그래서 제3자가 압류한 경우라도 저당권자는 고마워 내 대신 압류해줘서 고마워하고 지가 채버리는 거예요. 물상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꽤 잘 나와요. 자, 4번. 만약에 설정자에게 이 보험금이 이미 지급이 된 후라면 이제는 물상대할 수는 없다. 지급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지급 전에 지급되지 않도록 묶어 했잖아. 묶어가 뭐예요? 압류거든요. 그래서 지급되면 이제 안 됩니다. 자, 5번은 뭐냐? 대부분 판례예요. 자, 이것도 찍을 수 있어요. 범전적이 있거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 목적물 변형물로부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범죄 흔적이 뭘까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안 했죠? 무슨 안 했어요. 안 한 놈한테 권리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러니까 이놈은 할 수 없다로 끝나. 이렇게 판례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범죄 흔적 잡고. 너는 물상대 행사가 지급 전에 압류하라고 했는데 압류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압류 안 하니까 다른 채권자한테 배당이 된 거죠. 나중에 저당권이 나타나서 야 채권자 내가 그때 압류 안 해서 너한테 갔어. 너 인마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안 돼요. 안 한 놈한테 권리 주지 않아. 그래서 지급 전에 압류하라고 했는데 압류를 안 해서 다른 채권자한테 갔죠. 이제 나타나서 뭔?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야. 범전적이 나왔어. 안 한 놈한테는 권리 주지 않는다. 소수로는 없어요. 그래서 행동을 안 하면 없다로 끝나. 그래서 중간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없다로 끝나는 거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안 한 놈 권리 주지 않는다 그거예요. 없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5번 판례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건 한번 제대로 범전적 잡아놓으면 시험 볼 때까지 안 해도 이 질문 맞힌다고. 안 했구나. 너한테 권리 주지 않겠구나. 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겠구나. 오케이. 자, 과실 이거 그대로 잘 나와요. 외워야 됩니다. 과실은 노타치야. 노타치. 갑이 사용하죠. 그림 봐요. 갑이 사용해. 사용익 누리고 월세 받아요. 은행은 등기만 박아놓은 거지 갑 사용엔 노타치. 그래서 과실에는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외가 있죠. 얘가 1억을 안 갚어. 그래서 저당권자가 이제 경매 치려고 이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가요. 압류는 경매 첫 단추예요. 부동산을 압류로 묶어놓고 경매 시작하는 거야. 따라서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된 후라면 이제는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미친다. 원칙 안 미쳐. 과실은 노타치. 하지만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은 미쳐.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그게 동그라미 1번, 기억 2번. 세 개 다 별 3개. 1번. 이게 원칙이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과실로도 나오고 괄호 차임채권으로도 같이 나와요. 차임채권 과실에는 미치지 않아요. 월세는 노타치야. 노타치. 하지만 동그라미 2번부터요. 하지만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라면 압류 밑줄 후 동그라미 압류 후 설정자가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미친다. 그래서 압류 후를 확인해야 돼요. 압류된 후 수취하는 과실에만 미치는 거야. 따라서 기억을 세 번째로 읽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 부동산 압류 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자, 계산 들어가요.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만 미치죠. 따라서 압류되기 전에 이미 수취한 과실에는 원칙대로 1번이 작동돼요. 원칙대로 미치지 않는 거야. 차임채권 과실이 나오면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압류 후 받는 건 안 돼. 아니, 말 잘못했어. 압류 후 수취한 과실만 미쳐. 그러니까 압류 전에 원칙대로 미치지
안아. 이렇게. 여기서 딱 정신 잡아요. 말이 헛나온 거야. 그래서 과실은 원칙 no touch. 하지만 압류 후 숫자는 과실은 미쳐. 따라서 압류 전이라면 원칙대로 미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딱 정확히 외워두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에서 여기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지금까지 본 건 공부한 만큼. 자, 지금부터 좀 어려운 저당권 실행. 여기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맞출 수 있어요. 여기가 난이도 상이야, 여기가. 그래서 좀 어려워요. 해봐야죠. 첫 번째 우선 변제권. 대본 판례 하나 볼게요. 동그라미 2번 판례요. 자, 봐봐요. 저당권자는 후순위 병을 제끼고 이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자기 채권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후순위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저당권자는 물권 우선 변제권이 엄청 센 권리죠. 자, 그런데 의리 저당권 받기 전에 먼저 A란 일반 채권자예요. 일반 채권자는 저당권 안 박은 보통의 채권자. 돈 빌려주고 여러분 담보 안 잡잖아요. 우리 보통의 사람을 말해요. 1억을 빌려주고 담보를 A는 안 잡아. 친구예요, 친구. 친구가 저당권 박아줘 하면 좀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인정해 살아서. 은행만 저당권 박지 일반 사람은 그냥 빌려줘요. 형제간에도 그냥 빌려주고 친구한테도 그냥 빌려주고. 그래서 담보를 안 박은 사람 일반 채권자. 이놈이 돈을 안 갚어. 채권자는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이 강제 집행을 하려면 경매로 날려야 돼. 그러면 경매를 시작하려면 판결문이 필요해요. 판결문을 가져와야 돼. 그러면 소송을 걸어야 돼. 자, 소송 거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버려요. 이걸 막기 위해 소송 제기할 때 돈 갚아라. 이 소송 들어가기 전에 같이 넣어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 그러면 먼저 가압류는 바로 나와요. 소송은 최소 6개월 걸리지만 1심이 가압류는 신청하자마자 바로 가압류가 박혀. 그래서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박았어요. 그 후 저당권이 들어왔어. 자, 둘 중 원하는 경매로 날렸어. 매각대금이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을은 그래요. 판사님, 저는 저당권자, 물권자예요. 이놈은 일반 채권자예요. 저당권자, 물권자가 채권 이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억 다 땡기는 거 맞죠? 은행은 그렇게 주장했지. 저는 물권자, 이놈은 일반 채권자. 물권자가 세요, 힘이. 1억 제가 배당받는 거 맞죠? 하니까 판사가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이 경우에는 비록 이놈은 일반 채권자지만 가압류 등기를 박아놨잖아요. 가압류 등기를 박아놨기 때문에 당신이 얘를 체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가압류 등기를 박아놓은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 우선 배당받을 수 없어요. 그 판례예요.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좀 어렵죠? 어려워. 자,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됐대. 자, 가압류 등기 박은 놈은 일반 채권자거든요. 자, 저당권자는 아무리 물권자라도 먼저 등기를 박아버린 이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제낄 수 없어요.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로 끝내야 돼. 없다로. 그래서 아무리 저당권자라도 먼저 가압류 등기를 박아놓은 이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1억을 찢어갔느냐? 찢어가져요. 채권액 비율대로. 그럼 채권액 1억 1대1이죠. 1대1이니까 2분의 1, 2분의 5천만원, 5천만 이런 식으로. 뭐 안분배당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그렇게만 나와요. 그렇게만.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하실 분만 하시고. 자,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이게 이제 10번 나왔지. 10번. 오른쪽 목차 2개 있죠. 10번 나왔어.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이거 영저 저용 하면 끝나버려. 선빠 후빠 선빠 후빠 하면 끝나버려요. 오랜만에 잘 모르겠죠? 자, 의리저당권자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를 날립니다. 경락인. 그런데 이 갑 소유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전세권자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든. 자, 그러면 얘들이 새 산 지 2년 기간으로 살고 있었는데 1년쯤 돼서 아파트가 경매로 날아갔다는 얘기야. 주택 대항력 갖춘 임차인 또는 물권 전세권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새 살고 있는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갖추고 인도주민록 받고 새 살고 있는데 내 아파트가 주인이 돈을 갚지 담보대출 못 갚아서 경매로 날아갔어. 그러면 중간에 나는 이사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남은 기간 계속 살 수 있는지 이 문제가 발생해요. 자,
세입자, 용의권자죠. 사용수익권, 이 용의권자가 남은 기간 계속 살려면 이 저당권을 이겨야지 경락인한테도 이겨요. 그래서 경락인하고 저당권 한 편이 한 편. 그래서 결국 내가 경락인에게 들이대려면 내가 이 저당권보다 우월해야 돼요. 그러면 저당권하고 용의권과는 누가 이기고 지느냐? 성립 선 후에 따라 결정돼요. 전세권이 먼저 태어났는지, 인도 및 주민등록을 먼저 박았는지, 저당권이 먼저 있는 집에 내가 새 들어갔는지, 거기에 따라 중간에 쫓겨갈 수도 있고 남은 기간 들이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순서 경우서 하나. 내가 먼저 새 들어갔을 때 인구가 깨끗했어. 저당권이 없었어. 그러면 나는 용의권자 나예요. 세입자 나는 설사 주인이 담보대출 일으키고 저당권이 나중에 발생하고 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날아가도 나는 중간에 쫓겨갈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용저예요, 이게. 용저. 1번이 용, 2번이 저. 나는 선빠죠. 용저가 그려지면 나는 선순위 선빠. 선빠하면 경매로 날아가도 소멸하지 않는다. 선빠니까 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용저, 내가 먼저면 나는 소멸하지 않아. 나는 남은 기간 들이댈 수 있어. 대항할 수 있다. 두 개 다 나와요. 소멸하고 대항. 자, 이번엔 순서가 바뀌어요. 내가 새 들어가는데 이 아파트 부동산 등기 몰구에 저당권이 이미 융자가 박혀 있어. 자, 요즘 들어갈 때 저당권 없는 아파트 없어요. 다 박혀 있어. 대부분 현실은 이거야, 이거. 들어갈 때 이미 저당권이 있었고 내가 용의권 들어갔죠. 그럼 나는 들어갈 때 예상을 해야 돼. 나는 저 용이구나. 나는 호빠구나. 호빠라서 이놈이 경매로 날리든 그 후 또 담보대출 준이 일으켜서 2번이 경매로 날리든 나는 호빠. 호빠니까 소멸. 호빠니까 경락에 대항할 수 없다. 저용저예요. 그래서 저용이든 저용저든 결론은 똑같아. 나는 호빠야. 왜 그러느냐? 이놈한테는 내가 이겨. 2번한테는. 하지만 경매 꼭 2번이 치거든요. 대법원 판례가 이거라. 경매 친 이놈한테 이긴들 기준점은 1번이거든. 그래서 1번 밑으로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경매 친 2번 저당권자는 내가 이기지만 나는 이미 들어올 때 저당권이 있는 집에 들어와서 이놈이 기준점이야. 이게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우열 판단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1번 밑으로 다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나는 소멸되죠. 경매로 모든 저당권 소멸. 나는 후빠라서 소멸. 1번이 기준이니까 1번 밑으로 싹 소멸. 그래서 후빠 선빠로 하면 끝나버려요.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저용 저 다음에 마지막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자가 또 태어났더라. 모든 저당권 경매로 소멸. 나는 후빠라서 소멸. 하지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나 받을 때까지 당신한테 경락인 너한테 건물 못 줘. 인도거절 들이댈 수 있어요. 그래서 암놈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선순위 가압류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치권에서 나와요. 그 시점이 압류 전에 취득만 했다면. 압류 전에 취득했다면 이게 바로 저용저예요. 6가지. 이게 한 문제짜리도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소멸하지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저당권과 용의권과의 관계, 내가 용의권자가 돼야 되고 용전지, 내가 선판지, 저용인지, 내가 호빠인지 그것만 결정하면 소수로 있다 없다가 결정이 돼요. 자, 이제 해봐요. 왼쪽부터 1번 경매 매각으로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경매 매각은 저당권의 소멸사유예요. 자, 2번 저당권과 제3자 용의권과의 이기고 지고 우열 싸움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저당권과 용의권의 성립 선후예요. 성립. 태어나기 선후, 등기 선후겠죠. 대항력 갖추고 저당권 등기 선후예요. 이때 최선순위 1번 저당권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경매친 2번이 아니라 1번 밑으로 샥 다 소멸하는 거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시험은 구체적으로 오른쪽에서 나와요. 1번 별 3개, 동그라미 2번 별 3개. 자, 1번. 선반지, 후반지 빨리 찾아내면 돼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그러면 지상권, 용의권자가 내가 돼야 돼. 그러면 내가 저당권보다 먼저구나. 나는 선빠구나.
선빠니까 경매로 날아가도 선빠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선빠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있다. 하지만 2번 봐요. 아니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저당권 설정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자, 스톱. 저당권 설정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래. 선빠예요, 후빠예요? 선빠야. 저당권 들어올 때 이미 있었대. 대항력 갖추고. 선빠구나. 선빠니까 경락인에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빨리 선빠라는 걸 빨리 파악해야 돼. 자, 2번.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아, 내가 먼저구나. 선빠구나. 하지만 전세권 조심해야 돼요. 경매 절차에서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 네 글자가 뜨면 아무리 선빠 전세권자라도 경매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소멸한다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이해하면 돼요. 자, 원래 선순위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1번 같이. 하지만 이놈은 선빠지만 무슨 단어가 생겼어요? 배당 요구. 그러면 왜 선빠인데도 소멸하느냐? 전세금 받고 이사 간다는 거예요. 얘는 선순위이지만 남은 기간 살 수도 있지만 들이댈 수 있지만, 아니야, 나는 그냥 이사 갈래, 내 전세금 주세요. 이게 배당 요구예요. 따라서 이 선빠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통해서 전세금 받고 이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선순위라도 소멸한다로 끝나야 맞는 질문이 돼요. 자, 이제 저용이 나와요. 1번.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용의권이래. 후빠, 빨리 후빠. 내가 나중이죠?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에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선빠, 후빠를 문장 속에서 빨리 찾아내면 소수로는 결정돼 있어. 자, 2번. 왕별. 기억, 별 3개. 2번이 왕별이에요. 자, 1번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2번 저당권, 유치권, 순으로 성립. 이거야, 이거. 유. 그러면 저 동그라미, 임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 유 동그라미. 유. 자, 그러면 항상 누가 경매 친다? 항상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다고 우리 문제에 나와요. 자, 2번이 경매초. 빨리, 나는 이미 저용이니까 후빠죠?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요. 없다. 이게 되게 잘 나와요. 후빠, 빨리 후빠 생각해. 저용. 하지만 기억, 유치권은 최후순이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경락인에게 이놈은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들이댈 수 있어요. 저용조육 반드시 합니다. 이게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오케이, 끝났어. 이제 법정이상권. 자, 법정이상권 이 그림 봐요. 법정이상권은 이 그림 봐요. 목차 2개를 외웁니다. 법정이상권은. 자, 법정이상권은 일단 이 그림.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있었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것. 첫 번째 성립요건. 두 번째, 설정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가 각각 동일할 것. 그 후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A값으로 달라지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이 30년짜리 지상권을 주죠. 동일하다가 달라지죠. 원인은 저당권자 실행 경매. 법이 있죠. 그래서 목차, 성립요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것 외워야 되고, 다음 페이지. 설정 당시 시점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것. 이 목차 2개를 외우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와서 개념. 동그라미 1번. 저당물 경매로 토지 건물이 달라졌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법이 본다. 이게 법 조문이죠.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달라지면 법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정상권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흑판 봐요. 이 건물은 저당권 받을 때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돼. 은행이나 건물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달라지면 이 건물의 법정상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건물은 시험에 나오는 3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어요. 법정상이 태어납니다. 현재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어. 건축 중 이 단어가 뜨면 나중에 완성된 건물에 성립합니다. 자, 건물이 저당권 받을 때 있었다면 그 후 건물 소유자 갑이
증축하든 개축하든 아예 철거 후 새로 건물을 신축하든 나중에 이 건물의 법정성이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 미등기 무허가 건물 성립합니다. 건축 중 건물도 성립합니다. 증축, 개축, 철거, 신축 건물에도 법정상권은 태어납니다. 긍정으로 끝나요. 성립한다. 단 이 경우 저당권 받을 때 건물은 이 정도 크기였는데 증축, 개축, 철거, 신축한 건물은 이렇게 2배 넓게 지어버렸다. 그러면 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 같은 거, 존속기간 같은 거, 그거 철거 전, 증축 전, 구 건물 기준으로 지상권의 범위가 결정돼. 그래서 2배, 바닥 면적 2배면은 이 값은 애초에 있었던 그 바닥 면적만 지상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은 구 건물, 철거 전 또는 증축 전 건물 기준이다. 이 세 개가 법정지상권이 일단 성립하는 건물 요건이에요. 그게 동그라미 1번. 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목차 보시고 1번 별 3개. 이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어요. 보호됩니다.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 맨 오른쪽 설정 당시 건축 중 올라가고 있어. 괜찮아요. 소수로 가요. 성립합니다. 그래서 건축 중이었다면 아직 독립된 건물까지는 공사 안 됐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건물이야 이 정도만 느낌이 오면 성립합니다. 자, 건물이 있었다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그 후 이 건물이 증축됐든 개축됐든 아예 철거 후 새로 신축됐든 다 법정상권 성립합니다. 이 세 개를 외우는 거야. 미등기 무허가 건물 돼요. 단어로 외워요. 단어로 건축 중 돼요. 증축 개축 철거 신축 했어도 돼요. 단 이 경우에는 증축 전, 개축 전, 철거 전인 구 건물 기준으로 지상권의 범위가 결정된다. 구 건물 기준으로. 자, 2번. 왕별.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대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없어. 그러면 자, 그림 봐요. 갑 토지에 저당권 받을 때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는데 그 후 건물이 올라갔죠. 나대지 후 이 건물 나중에 달라지겠죠. 법정상권 성립하잖아요. 이후 첫 번째 요건이 탈락됐으니까 이놈이 법정상권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왕별이야. 그래서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 그 후 건물이 축소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나대지라는 세 글자가 뜬 지문도 있고 안 뜬 지문도 많아요. 그래서 토지에 저당권 받을 때 건물이 없어.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나대지야. 그 후 건물이 올라가겠죠.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올라가면 무조건 나대지야. 그러면 소수로 결정돼 있어요. 안 돼. 나대지 후 건물은 법정상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대지 안 돼. 이렇게 외우시고. 자, 두 번째. 자, 역방부터 봐요. 저당권자가 토지에도 저당권 받았어요. 건물에도 저당권 받았어요. 부동산 2개. 공동저당.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 설정됐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 소유자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합니다. 새로 건물 올렸어요. 자, 문제는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죠. 그러면 철거 후 신축한 건물에도 저당권을 박아야 된다, 안 박아야 된다? 박아야 돼요. 아니,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철거 후 신축했으면 이 신축 건물에도 박아줘야지 은행이 피해를 안 보지. 근데 이 사건은 저당권을 안 박아줬다고요. 그 후 달라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을 박아줘야 될 갑이 안 박았으니까 이놈한테 권리 준다, 안 준다? 안 줘. 나중에 달라지면 이놈한테 법정상권 권리 주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저당권 있는 건물을 철거 후 신축했으면 같이 박아줘야지. 근데 안 박아줬으니까 권리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저당이 나오고 그 후 철거하고 신축하면 이 신축 건물에는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특별한 사정이 뭐냐? 혹시나 이 건물에, 신축 건물에 저당권을 박아줬다면 모를까?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대부분 판례사는 안 박아줬거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박아줬으면 모를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신은 잘못했기 때문에 권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대법원 판례를 출제원이 바꿀 수 있다 없다? 출제원은 대법원 판례 못 바꿔요. 그러면 만약에 출제원이 공동저당 후 철거 후 신축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줬다면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느냐? 절대 못 내요. 절대 못 낸다고. 못 바꿔. 출제원 왜? 판례사항은 안 박았기 때문에 판례사항도 아닌 걸 출제원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절대 출제 못해요. 결국 고정돼 있다고. 공동저당 안 돼. 공동저당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대지도 안 돼. 공동저당 나오면 무조건 안 돼로 끝나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이 범죄 흔적이라는 얘기예요. 공동저당 네 글자 뜨면 법정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도 왕별이에요.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동그라미 2번부터 할게요. 우리 관습에서 했어. 관습상 법정상권에서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 함께 동그라미. 히읗! 히읗! 성립하지?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라고. 함께 매수한 매수인이 토지만 등기 박아요. 자, 한 번 더 해봐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샀는데 이놈이 토지만 소유권 등기 박았죠. 그러면 토지만 소유권 취득했지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 거야. 그러면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토지는 지가 건물은 암놈 거지.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일어났죠. 언밸런스니까 아니다로 끝나요. 동일 요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함께 매수 나오면 반드시 이 판례라니까. 판례사 못 바꾼다니까, 출제위원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계속 외우는 거예요. 키워드 잡고. 함께 하면 안 돼. 언밸런스 때문에 왕비례예요. 그래서 결국 저당권 법정상권에서는 이 세 개를 외우는 거예요.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함께 안 돼. 이 함께는 같이 하셔야 돼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 이놈은 꼭 토지만 등기 받거든요.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야.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무조건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관습법에서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2번에 1번은 뭐냐? 자, 봐봐요. 이 문장이에요. 토지에, 한번 읽을게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건물이 있었어. 첫 번째 요건 성립.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양자가 각각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죠? 그러면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설정 당시 2번 목차 설정 당시 기준으로 각각 동일했죠? 그러면 저당권 성립 요건을 다 갖췄어. 법정상권 성립 요건을. 따라 소수로 가요. 무조건 법정상권 성립한다. 취득한다. 긍정으로 끝나요.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봐요. 토지에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있었어. 저당권 박을 때 갑갑 동일했어. 그러면 설사 그 후 갑이 건물만 팔아. 경매로 날아가기 전 건물이 삼자에게 양도. 그 얘기는 갑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중간에 경매로 날아가기 전에 토지는 안 팔아서 갑, 건물은 중간에 을로 바뀌었죠. 그 후 달라져. 토지를 A가 낙찰을 받았죠. 두 번 달라지니까 건물 한 번 달라지고 토지가 달라져요. 그러면 현 건물 소유자 을에게 법정상권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경매 칠 때는 동일하지 않지만 기준 시점이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각각 동일했죠. 따라서 그 후 건물만 팔려서 중간에 건물이 팔려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설사 달라졌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현 건물 소유자인 건물 양수인이 을이죠. 건물 양수인 현 소유자는 30년짜리 법정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즉, 이 판례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고성립. 설정 당시 기준으로 각각 동일했어요. 그러면 설사 그 후 건물만 팔려서 토지 건물 소유자 일시적으로 달라졌다 하더라도 기준 시점이 동일했다면 그대로 성립한다. 그 판례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건물이 있었네. 양자가 동일했네. 끝났어. 성립한다. 이래 가면 돼요. 중간에 건물 팔라서 살짝 달라져요. 상관없다는. 그래서 1번도 별 3개. 법정상권은 끝난 거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법정상권은 앞 페이지하고 여기까지 있죠? 이것만 달달달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돌 중요하죠. 저당권 실행 경매로 달라질 거고, 법정이니까 등기 필요 없을 거고. 자, 효과. 지료 내야 돼요. 당사자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정할 거고. 2번. 법정지상권인데 아직 지료가 결정 안 됐어. 자, 지료가 결정 안 됐죠? 그러면 지료 연체란 말도 있을 수 없고,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 청구도 할 수 없고, 결정 안 됐으니까. 그 다음 3번 별 3개. 이거 강행규정이에요. 따라서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법정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예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법정상권, 저당권 법정상권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저당권 박으면서 나중에 네 건물에 법정상 안 되는 거야, 이딴 식의 특약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이게 바로 관습법상 법정상권 배제할 수 있거든요. 철거 특약 매매하면서 건물 철거할게요. 거기는 가능해. 하지만 저당권 법정상권은 배제가 안 돼요. 철거 특약이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저당권 법정상권은 강행규정,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다로 끝나야 돼. 효력이 없다. 자, 이제 두 번째 일괄경매죠. 아이고 어려워요. 그죠? 복잡해 죽겠어. 여기도 목차 오른쪽 1번 2번을 외우면 돼요. 이 법정지상권도 그렇고 일괄경매도 그렇고 목차 두 개를 외웁니다. 그러면 풀려요. 목차가 외워주면 풀리고, 목차를 안 외우면 돌아버려요. 읽을 때. 결론은 낼 수가 없어. 있다 없다를. 자, 목차만 중심 꽉 잡으면 돼요. 이 그림 봐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 나중에 건물이 올라와야 돼요. 법정상권하고 반대야. 반대. 일괄경매는 법정상권하고 반대. 토지 저당권 받을 때 건물이 없어야 돼. 건물은 그 후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나대지 후 건물. 자, 그러면 이 건물은 나중에 달라지면 법정상권이 태어나지 않는 거야. 나대지니까. 그러면 법정상권 이 건물 소유자에게 나중에 달라졌을 때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건물은 철거된다는 얘기야. 낙찰자한테 나중에 달라지면. 자, 그러면 우리 법은 나대지 후 건물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나중에 달라지면 철거된다는 얘기예요. 지상권이 안 태어나니까. 나대지 안 돼 했죠. 그러면 결국 건물이 철거되니까 이 꼴을 법이 또 못 봐. 돈이 우르르 무너지니까. 그래서 법이 저당권자한테 부탁을 해요. 저당권자, 네가 토지만 경매치면 나중에 이 건물이 철거되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비록 저당권 없지만 이 건물까지 함께 경매 좀 쳐주세요 라고 일괄 경매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서 권리를 준 거예요. 저당권이 안 박힌 건물까지 함께 경매 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바로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일괄 경매. 자, 그러면 일괄 경매 치려면 첫 번째 것, 이 건물은 반드시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야 되고 그 후 올라갈 것. 첫 번째 것. 그래서 나대지 후 건물이 올라갈 것. 두 번째, 경매 칠 때 반드시 건물은 누구?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일 것. 아니, 갚고 해야지 경매를 날리지. 그래서 봐봐요. 바로 갈게. 이 건물은 나중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건물 올라가는데 일괄 경매가 되려면 설정자 갑이 저당권 설정자 갑이 처음부터 신축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갑이 토지를 세로 줘요. 임차인한테. 그러면 임차인이 건물 올리겠죠. 지상권자가 건물 올리겠죠. 임차인 신축 그러면 임차인 거기 때문에 일괄경매 못 쳐요. 하지만 임차인이 신축은 했지만 설정자 갑이 이놈부터 샀어. 그러면 결국 설정자 소유가 됐죠. 그러면 설정자 소유 단어가 뜨면 일괄경매 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경매 칠 때 설정자 소유 두 번째 목차.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그럼 칠 수 있어. 자, 그럼 하나 더. 중심만 잡으면 돼요. 만약 임차인 신축 소유 계속 이 상태다. 설정자 아니죠? 3자 소유. 안 돼. 그래서 임차인 소유다. 안 돼. 두 번째. 설정자 갑이 신축은 했지만 그 A한테 팔아버렸지. 양도. 그러면 현재 3자 소유 건물이죠. 안 돼. 3자 소유 건물 일괄경매 안 돼. 그래서 목차 두 개를 외우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왼쪽 1번 개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토지 저당권 후 건물에 올라가야 돼요. 이 토지는 나대지지. 그래서 토지 저당권 후 건물 나면 무조건 나대지. 건물은 나중에 오른쪽에서 올라갈 거 외우시고 그 후 두 번째 요건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설정자 소유일 것. 그러면 저당권자는 비록 나중에 올라간 건물에 저당권 안 박혀 있어요. 그런데도 건물까지 함께 경매 칠 수 있다. 이게 토지 건물 일괄 함께 경매 청구권이에요. 자, 오른쪽 성립요건. 여기는 1번, 2번, 여기 3개, 일단 3개, 별 3개. 목차부터 외워야 돼, 목차. 목차부터 다 별 3개야. 이 건물은 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올라갈 것. 이걸 외워야 돼, 목차. 목차를 외워야 1번 해결돼. 그렇다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있었다면 토지 저당권 먹을 때 건물이 이미 있죠? 안 돼. 일괄경매 안 돼. 나중에 올라가야 일괄경매 같아요. 그 일괄경매는 나중에 올라가야지. 이미 있어? 안 돼. 이렇게 외워야 돼. 이미 있어? 일괄경매 안 돼. 일괄경매 안 돼. 그 다음 2번. 경매 칠 때 이 건물은 목차,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1번, 2번 별 3개 하시고 1번. 나대지 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설정자가 건물 신축 소유. 자, 설정자 신축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밑에 떨어져 소수로 일괄경매 칠 수 있다. 지문 하나. 자, 지문 둘. 이번에는 설정자로부터 이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지상 또는 임차인이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이 말이 뜨죠. 그 후 설정자가 이놈들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네. 그러면 설정자 소유가 됐죠. 그러면 소수로는 일괄경매 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있다. 결국 중심 잡어. 첫 번째 줄 설정자 신축 소유 여기만 밑줄 치는 거야. 그 다음 밑에 설정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설정자 소유됐죠. 그러면 소수로 결정됐어. 일괄경매 칠 수 있다. 있다. 하지만 2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용익권자가 신축 소유 여기 밑줄. 용익권자는 설정자 아니죠. 지상권자 임차인 제3자지. 제3자가 신축 소유 소수로 가요. 일괄경매 안 돼. 그 다음 지문 둘. 설정자 갑이 건물은 축조했으나 그 후 이 건물을 설정자 갑이 병한테 팔아. 그래서 경매 칠 때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3자 소유 밑줄 하는 거야. 3자 소유 동그라미 해도 돼요. 3자 소유 건물 나온 순간 소수는 결정돼 있어. 일괄경매는 안 돼. 그래서 임차인 소유 안 돼. 3자 소유 안 돼. 설정자 소유 돼. 끝난 거야. 이미 건물이 있어. 안 돼. 이걸 외우라고요. 지금 당장 안 돼. 복습해야지. 그래서 여기 목차를 외우고 그 다음 목차 반대된 요건 탈락. 건물은 나중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있었다고? 안 돼. 이렇게 오는 거야. 나중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있어? 안 돼. 그 다음에 이 건물은 반드시 설정자 갑 소유 건물해야 되는데 딱 설정자 소유면 돼. 그러면 1번 해결된 거고 2번 설정자 소유가 아닌 임차인 소유라거나 또는 건물을 팔아서 이 건물이 제3자 소유라거나 그러면 일괄경매는 안 돼.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외워야 돼. 자, 효과 토지 건물 함께 칠 수 있다. 2번 이 일괄경매는 저당권자의 권리지 반드시 쳐야 할 두 개 다 쳐야 할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둘 다 칠 수도 있고 나는 저당권이 박혀있는 토지만 경매 칠 거예요 할 수도 있다. 저당권자 맘이에요. 그래서 권리입니다. 왜? 제목이 일괄경매 청구권이지 의무 아니잖아. 이건 저당권의 권리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 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나와요. 자, 3번 왕별. 일괄경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놈이 3번이에요. 자, 건물 같이 경매 날릴 수는 있지만 이 건물에는 저당권이 안 박혀 있죠. 따라서 경매만 칠 수 있는 거지 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왼쪽 법조문의 맨 밑에 세 번째 줄이에요. 이놈이 가장 많이 나와요. 법조문이라 여러분들 편하게 하려고. 위에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놈은 외우면 돼. 법조문은 외워요.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이유를 알아야지. 건물에 저당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매만 칠 수 있지 우선 변제권은 건물에서는 없다. 되게 잘 나와요. 자, 3취득자. 3취득자는 세놈입니다. 세놈. 잡아요. 이거 외워야 돼요.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에 그 후 소유권 취득한 놈, 그 후 지상 전세권 취득한 놈, 세 들어간 놈. 이 세 놈,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 이 3취득자는
어떤 운명이 있느냐? 10분간 쉬고 해야겠어요. 10분간 쉬고. 시간이.